자,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독해력과 독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들, 보시기 편하도록 짧은 영상을 올리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먼저는 독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읽고 자신의 읽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제공해 줄 겁니다. 즉 독해력을 몇 가지 능력의 결합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각각의 능력들이 자신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독해력은 5가지로 일단 제가 편의상 구분을 했습니다. 즉 인지 능력과 해부호화 능력, 그리고 단어 지식, 추론, 그리고 종합 이해라고 하는 하위 능력으로부터 점점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위 능력까지 한꺼번에 5가지의 능력이 결합돼서 수행하는 것을 독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지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 시각 처리 능력, 작업 기억력과 같은 그런 인지 능력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능력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능력을 그 인지 능력 위에 담아서 어떤 걸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그 언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인지 능력이라고 써 있는 이 글자, 단어들을 눈으로 보고서 인지와 능력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서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 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지식인데 언어에 속합니다. 근데 인지 능력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지라는 것과 능력, 앞쪽에 인지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어떤 언어에 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과 결합하고 앞에는 인지라는 것이 있었어, 뒤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는 인지를 봤어. 그러면 인지에 관한 것을 가져오는 사이에 능력을 봅니다. 눈으로. 눈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니까요. 능력을 보고서 떠오르는 의미, 그걸 가져와서 인지와 결합을 시키려면 앞에 했던 작업과 뒤에 했던 작업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앞에 먼저 했던 작업은 머릿속에 잠깐 갖고 있어야 돼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작업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인지 능력들이 언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지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서 글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요. 인지 능력의 어떤 부분이 약하면 그 사람이 언어를 습득해온 그 어렸을 때부터의 과정에서 계속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청력이 안 좋은데 음악을 계속 들으려고 해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더라도 그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귀를 치료하면 바로 음악적 어떤 능력이, 음악적 어떤 그 듣는 능력,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갑자기 확 늘까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계속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을 듣는 능력들이 학습이 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학습을 뒤에 가서 해야 됩니다. 즉 인지 능력만 개선해 가지고서는 독해력이 확 좋아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뒤처져 있던 것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좀 개선됐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 능력 이외의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5분씩
한 영상을 5분 이상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인지 능력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드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자세하게 모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인지 능력 하나만을 가지고 뭔가 그것이 독해 능력을 높여주거나 그거 하나만으로 독해 능력이 낮아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지 능력 훈련만으로 어떤 독해력의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슬슬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면서 인지 능력으로 수행하는 해부호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부호화 작업은요, 자, 여기 보면은 코딩이 있죠. 요즘 많이 나오는 코딩.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디코딩, 즉 부호로 나타낸 것들을 다시 분해해서 그 부호가 담아놓은 그 의미를 다시 열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해부호화라고 써 있는데 어때요? 이게 다 부호죠. 코드입니다. 부호, 즉 가운데 있는 이 부호라는 말, 비읍, 우. 자, 실제 부호라고 하는 의미가 이 부호라는 글자, 비읍, 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부호라고 읽고 그 소리값을 가진 부호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코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넣어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호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서 우리는 이걸 부호라고 썼어 라고 알아보고 나서 그 의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이 글자를 어떤 단어인지 알아보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읽고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단계, 그 과정, 그걸 해부호화라고 합니다. 해부호화를 잘하면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유창하게 읽어야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죠. 글을 못 읽으면 어때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읽고 나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읽는 과정을 말해주는데 실제로 읽는 이 능력이 충분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읽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을 가지고서 테스트해가지고 글 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호화 과정이 열심히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글을 떼면 그러면 다 잘 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을 떼면 그냥 단어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떠듬떠듬 읽죠, 처음에는.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글을 읽습니다. 책에 있는 글을 읽죠. 근데 글이 점점점 수준이 올라가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문장도 복잡해집니다. 그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글도 역시 해부화를 잘하려면 그 수준에 맞는 글 읽기가, 유창성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 높은 글에 대한 유창성도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호화 과정은 어린 시절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읽어야 될 수준의 글도 해부호화를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늘어야 됩니다. 자, 근데 한글은 뗐어요. 그러면 수준 높은 단어가 들어간 글의 해부호화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수준 높은 단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해부호화를 잘하게 됩니다. 자, 요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단어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설명과 단어 지식이 무엇인지를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부호화를 어떻게 가능한지를 단어 지식과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이 해부호화는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예를 들어 단어나 추론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디귿, 니아, 니은 이거 단이라고 써있네, 어라고 써있네, 이거는 단어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같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단어들, 종합, 이해, 추론, 인지, 능력,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보는 순간 마치 이 그림을 어떤 탁 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아보고서 그 단어라는 것을, 단어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값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연상해 옵니다. 그러니까 해부호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알고 있어서 그 단어인지를 알아보고서 그 해부호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라면 해부호화를 못하겠죠. 그러나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어가 아닌 또는 전혀 모르는 어떤 글자 조합, 화호부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썼다고 합시다. 화호부라는 단어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단어 지식을 가지고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경로로 봅니다. 즉 화호부라고 하는 것을 음운 규칙에 따라서 그냥 한자 한자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호부라는 단어가 있든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단어는 단어, 해부호화 본 순간 이걸 통째로 보면서 이거 그 단어야 라고 하면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한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교 수준의 단어를 보면 그게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단어인 것 같긴 하는데 그 단어를 본 순간 해부호가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 음운 규칙에 따라서 그 읽는 다른 경로로 읽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아무래도 좀 더디겠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단어 의미 또 단어에 관한 어떤 지식이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창하게 읽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단어를 자주 접해서 이해한 사람들은 그 단어를 본 순간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바로 읽는 거, 빨리 읽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단어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라면 그냥 보고 알면 되지만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장 하나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이 놀자 이거 벌써 세 문장인데 철수가 영희와 놀자고 불렀는데 바둑이를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주르륵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읽기 때문에 한 단어에 오래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 보고 빨리 다음 단어를 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어 지식이 좋아서 어떤 자신이 보는 글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빨리 연상하고 이미 보고 나서 다음 단어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전에 있는 단어와 그 전에 읽었던 단어와 현재 읽는 단어의 의미를 통합하고 마음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 단위로 해석하는 과정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관한 어떤 지식, 단어에 연결된 지식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지식은 단어 지식의 양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을 쌓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경험을 바로 단어의 그 사용 빈도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단어에 얼마나 많은 다른 지식들이 결합되어 있느냐를 따집니다. 자,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지식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어 지식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활용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활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 보았는지 그 단어 사용 경험 그것입니다. 그걸 보통 이제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적된 단어 사용 빈도, 오랫동안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 오면 올수록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단어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마음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면요,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다고 합시다. 추론의 의미를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와야 돼요. 추론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자, 그런데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큼만 추론이 아니라 이것도 추론일 수도 있고요, 이만큼도 추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추론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띠다가 어떨 때는 좀 이런 의미를 띠고, 약간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죠. 추론이란 어쨌든 그 단어들을 본 순간 그 단어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이쪽으로 사용됐어, 저쪽으로 사용됐어를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판단이 되려면 그렇게 써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 표현이 상황에 맞게 탁 튀어나오려면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해 봐야 필요할 때 튀어나올 수가 있죠.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모든 다양한 그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그 단어를 만나고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그 단어가 신속하게 떠오르는데, 자, 이건 이제 신속하게 뭔가 떠오르는 측면이고요. 그 떠오르는 단어의 의미 또는 용법, 어떤 단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일단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게 신속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들을 다양하고 자주 또는 많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야 이제 능숙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 사용 경험, 그리고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단어 지식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습득 연령이라고 해서 단어를 익힌 연령이 좀, 그러니까 시기가 저 빠르면 빠를수록, 즉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단어일수록 그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지식들이 많고 또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쉽게 떠오르는 거예요. 즉 그 단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그 단어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 놓은 그 지식들은 그 단어를 봤을 때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연결만 시켜놓고 안 쓰면 어때요? 안 떠오르겠죠. 필요할 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강한 강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같이 떠올라주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고, 이 지식들을 떠올리는 경험을 자주 해서, 즉 자주 사용해서 언제든 그 연상되는 그 지식들이 따라 나올 수 있게끔 갖춰놓는 게 단어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신속하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부화도 잘할 수 있고 그 위에 추론이나 이해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 지식을 일반적으로 어떤 학습할 때처럼 단어의 양을 늘리는 어떤 어휘책으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단어 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과 종합 이해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상위 단계, 그러니까 독해, 글을 이해하는 그 상위 단계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짧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읽기 이렇게 교과 과정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도출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시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제시된 것을 보고서 가져오는 걸까요?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즉 어떤 단서를 보고서 이건 그거구나, 또는 지금 이런 게 여기 떨어져 있는 걸 보니 뭔가 이제 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추론한다면 그걸 이제 추리라고도 하죠. 이제 논리적인 데서 추리는 추론보다 큰 범위인데 추리 소설과 이제 추론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추론이 가능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지나가면 모든 것들을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바람으로 인해 막 뭔가 이렇게 어지럽혀진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너저분한 그냥 누가 방을 안 치워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풍경을 딱 봤을 때 태풍이 연상되고 태풍이 지나가면 뭐 대개 이런 일이 벌어져라고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 태풍이 지나갔나 보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즉 추론이라고 할 때 추론해서 뭔가를 떠올리는 것은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즉 배경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제시된 걸 가지고서 제시된 것이 어떤 내포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추론입니다. 즉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하려면 어떤 지식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요. 자, 종합이해는 이건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그냥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밑에 종합이해라고 해놨고 밑에 이제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시츄에이션 모델은 이제 추론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론은 한 문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그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를 같이 파악하는 거라고 했다면 이제 보통 한 문장이나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추론이라면 종합이해는 좀 텍스트의 범위에서 문장들이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있는 어떤 것과 그 각각의 문장들이 추론해서 마음속에 일으켜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있죠. 그 지식과 이 문장이 직접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그 글이 설명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야기구나 라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아니라 글 이해는 바로 시츄에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낸다면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한다면 그 글을 불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 상황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것들을 유사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목표가 필요해요. 즉 나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독해력을 얼마나 향상시켜야 될까, 무엇을 향상시켜야 될까라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독해력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독해력을 검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구가 아닌 어떤 이제 그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독해력이 아까 여러 가지처럼 독해력을 검사하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좀 복수의 어떤 방법을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인지 능력 자체는 독해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혹시 독해력이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발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이 좋지 않다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지 능력이 저하, 난독증하면서 굉장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인지능력 검사는 일단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약점이 있어서 학습을 좀 방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이상이 없다면 이제 그 다음 다른 연습들, 다른 훈련들을 통해서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 검사. 아까 이분은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 그 해부호화 과정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읽기 유창성 검사라고 해서 어떤 한 패러그래프의 그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그 읽기 유창성 검사만으로는 조금 세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잘 읽을 디코딩을 잘 하느냐인데 그 디코딩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를 조금 쪼개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읽기 능력 검사 또는 뭐 사람들이 난독증 검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종합 학습 능력 검사라고 하는 그 읽기 능력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유창성 검사와 결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지식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어 지식 검사는 이 단어 알고 있어? 저 단어 알고 있어? 단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몇 개의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양 또는 단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 시범 케이스로 몇 개의 단어를 물어보고 이 단어를 모른다면 이 아이의 단어는 수준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사이즈, 범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들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예요. 그렇게 단어 지식의 활용 능력, 활용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 지식 검사를 하고요. 읽기 이해 검사는 이제 문장 수준이나 글 수준에서, 즉 문장을 이해하는 것, 글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시된 글이나 문장을 보고서 그 문장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조금 1대1로 관찰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각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독해력을 조금 면밀하게 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